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, 이걸 바탕으로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법, 상관적 사유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석적인 거랑은 좀 다르죠? 동아시아의 오랜 지혜라고 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상관적 사유는 뭐랄까 개별 요소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기보다는요.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, 또 유사성, 그리고 그게 놓인 전체적인 맥락,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려는 접근법이에요.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감각이나 직관 같은 것까지 다 동원하는 거죠. 좀 통합적인 사고방식입니다. 와, 흥미롭네요. 그러니까 퍼즐 조각 하나하나 성분을 분석하기보다는 조각들이 다 맞춰졌을 때 나오는 그 전체 그림, 그 의미에 더 집중하는 거, 뭐 그런 느낌인데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도 바로 이 상관적 사유의 핵심, 특히 음양오행 같은 개념들이 지금 현대사회, 더 나아가서 AI 시대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지 이걸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. 핵심 위주로 한번 빠르게 짚어보죠. 네, 좋습니다. 그 상관적 사유의 대표적인 틀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음양오행이잖아요. 이게 그냥 뭐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나름의 정교한 분석 도구였다.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 음양이라는 것도요. 그냥 뭐 선과 악 이런 식의 대립이 아니라 밤과 낮처럼요.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또 유존하고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균형을 잡는 그런 두 힘을 말하는 거죠. 아, 그 균형이랑 순환이 진짜 핵심 키워드 같네요. 서양의 4원소처럼 딱 정해진 어떤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하는 그 관계에 주목한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럼 오행, 목, 화, 토, 금, 수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? 네, 정확합니다. 오행도 뭐 나무, 불, 흙 이런 물질 그 자체라기보다는요.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5가지의 어떤 단계 혹은 과정 이걸 상징하는 걸로 봐야 돼요. 서로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또 견제하고 극복하면서 역동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시스템이 스스로 안정성을 찾아가는 방식에 대한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 셈이에요. 그러니까 부분 부분의 특성만 알아서는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. 뭐 이런 통찰이 이미 담겨 있는 거죠. 아하, 그래서 자료에서 그 오각형 렌즈라는 비유를 쓴 거군요. 네모처럼 딱 고정된 틀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변하는 5개의 축으로 세상을 본다. 뭐 이런 뜻이겠네요. 근데 이런 관점이 현대 과학의 시스템 사고, 시스템 싱킹이나 복잡성 이론하고도 연결된다는 게 전 이게 좀 놀라웠어요. 네, 그렇죠. 특히 어떤 사건을 볼 때 보편적인 법칙 하나로만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맥락을 중요하게 보고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체적인 패턴을 먼저 파악하려는 접근 방식. 이런 게 이제 시스템 전체의 어떤 상호 연결성, 이걸 강조하는 현대 과학의 관점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. 자료에 잠깐 언급된 뭐 하도낙서 같은 고대 도표들 있잖아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의 패턴을 통해서 우주의 순환이나 관계성을 시각화하려고 했던 일종의 복잡계 모델링의 아주 초기 형태다. 이렇게 재해석하기도 하고요. 중요한 건 결국 부분의 합, 그 이상인 전체를 보는 시각. 네, 통합적인 시각이죠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은 AI가 훨씬 잘할 텐데 왜 AI 시대에 이런 상관적 사유가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 걸까요? 좀 의외인데요? 네, 그게 재밌는 지점인데요. AI는 물론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패턴 찾아내고 최적화하는 거. 이거 정말 강력하죠. 그런데 자료의 후반부에 보니까 인간의 진짜 강점은 좀 다른 데 있다고 봐요. 예를 들면 예측이 어렵거나 데이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관계의 어떤 미묘한 변화 같은 걸 읽어내고 통찰을 얻는 능력, 그리고 또 공감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런 걸 통해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의미를 찾고 길을 찾아가는 능력, 이게 인간한테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상관적 사유는 이런 인간 고유의 강점을 더 키워줘서 AI하고 뭐랄까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면서 복잡한 미래 사회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회복 탄력성 같은 거요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효율성이나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 의미를 찾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인간의 역할과 연결된다는 거군요. 자료 후반부에 보니까 기문둔갑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시스템 이야기도 잠깐 나오던데요. 이것도 그럼 상관적 사유의 한 예시로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기문등갑 같은 체계들은 기본적으로 음양오행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데요.
특정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여러 요소들, 하늘의 움직임, 땅의 방위, 사람의 일 같은 것들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요. 그래서 이걸 통해 어떤 딱 정해진 운명을 예측한다기보다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조화롭고 유리한 흐름이나 가능성이 뭘까? 이걸 읽어내서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거죠. 상관적 사유의 어떤 실천적인 지혜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의 최적의 선택을 고민하는 거죠. 와, 세상을 정말 연결과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관점이네요. 단순히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통찰의 힘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상관적 사유는 분석적 사고가 자칫 놓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그림, 또 균형 감각 같은 걸 좀 일깨워주는 면이 있죠. 그리고 이런 복잡성이 점점 더 커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. 이게 자료들의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상관적 사유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는데요.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렌즈를 얻은 기분입니다.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혹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좀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요. 그걸 단순히 원인 결과로만 분석하는 대신에 관계의 그물망, 그리고 변화하는 맥락이라는 이 삼관적 렌즈로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? 거기서 혹시 뭔가 새로운 해법이나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